자, 지금 할 거는 중간고사 범위에 있는 항등식 나머지 정리인데 항등식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짚고만 넘어갈 거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 오른쪽에 적을게요. 2번 보면은 항등식, 요거는 위에서 설명하듯이 어떤 문자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 정의가 그렇고요. 특히나 우리가 자주 보는 게 이런 모양인데, 자, 이거는 많이 하던 거니까 오른쪽에다가 자주 나오는 유형을 잠깐 적어 볼게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K 값에 관계없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다라면 이 문구 자체가 주목하는 문자는 K고 그거랑 상관없이, 관계없다 그랬으니까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렇게 이제 유형이 정해져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K 문자를 가지고 있는 부분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으로 정리해서 등식이었으니까 는 0의 꼴로 정리를 합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 이게 X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고, 지금 K로 적었는데 K도 마찬가지, 어떤 문자, 주목하는 문자와 관계없이 하면 그거 있는 것 묶어주고 없는 것 묶어주고, 그리고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게 결론이니까 등호가 성립하려면 K 관계없다 그랬으니까 K에 1을 넣든 100을 넣든 상관이 없으려면 여기가 0이면 되겠죠. 맞지? 그럼 0 곱하기 K는 항상 0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뿅 날아가게 돼요. K가 힘을 못 쓰게 돼.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얘가 참인 결과가 나오면 되니까, 오, 오른쪽이 는 0이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0이야. 요런 구조로 가져가는 겁니다. 알겠죠? 또 비슷하게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성립한다 라고 하면 같은 의미거든요. T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 즉 위의 해석과 비슷하게 T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T가 있는 것 정리하고 없는 것 정리해서 는 0의 꼴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T 앞에 곱해진 전체가 0일 때, 그 다음에 나머지가 0일 때로 정리를 합니다. 이게 항등식 풀이의 가장 기초 뼈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죠. 중간고사 범위였으니까. 나머지 정리로 가면 여기가 나중에 우리 2학기 도 마찬가지고 2학년 때 배우는 과목계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툭툭툭 등장해요.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에 섞여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니까 얘는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거구나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조를 한번 보면 어떤 다항식, 이거 2차도 될 수 있고 3차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다항식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 그러면 보통 문자가 미지수가 X에 대한 1차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나머지 정리도 그렇고 나눗셈이 등장하면요, 이렇게 적을게요. 나눗셈이 등장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거는 식을 구성합니다. 식 세우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눗셈은 다항식의 식 세우기. 그래서 밑에 두 개 볼게요. 이게 나머지 정리단데 그냥 이거를 외워서 쓰려고 하지 말고 식을 세우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봐봐요. 1번, 어떤 다항식 fx를 1차식 x 빼기 알파로 나눈대요. 두 번째, 어떤 다항식 fx를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눈대요. 1차식이니까 a는 0은 아니겠죠, 그죠? 두 가지 모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인데 수학은 외워가지고 대입한다, 이 구조가 아니야.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뭘 할지를 결정하면 돼요. 오른쪽에 식 세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1번은 fx가 나누어지는 식이었으니까 얘를 구성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나눗셈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나누는 식 x 빼기 알파에다가 몫이 곱해질 겁니다. 요 구조 알죠, 그죠? 나누는 식 곱하기 몫, 그리고 나머지를 더할 건데, 자,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을 식으로 세울 때
나누어지는 식의 차수가 얼마냐? 이 1차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그것보다 차수가 낮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1차보다 낮은 건 뭐밖에 없지? 상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나머지의 의미를 담는 R 이렇게 표현하면 식 세우기가 마무리가 돼요. 물론 이제 여기서 확장해가지고 나머지 정리 말고 일반적인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구조가 똑같습니다.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낮아야 돼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자 1번 보면 식을 세우기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요. 아까 나머지 정리를 지금부터 얘기해 볼 건데 여기서 QX라고 곱해져 있는 몫은 지금 당장 관심이 없어.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관심이 없어. 그러면 조금 전처럼 여기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때? 이거 다 날라가죠. 그죠? 그지? 그러면 여기를 0으로 만들려면 즉 1차식을 0으로 하는 x가 얼마죠? 알파죠. 그죠? 알파를 양쪽의 x자리에 대입해보는 거야. 왜? 좌변 fx, x에 대한 식은 우변처럼 표현이 되는 거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x 똑같은 거 넣으면 결과가 똑같아야 되거든. 따라서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한다. 이게 식을 세워놓고 우리가 뭘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단순하게 알파 넣으면 R이야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다항식 x자리에 알파를 넣으면 0 곱하기 q 이거 적어볼게요. 0 곱하기 q라는 몫에 알파를 넣을 건데 이거 별로 관심 없다고요. 계산 안 할 거라고요. 더하기 나머지 R 이렇게 될 거니까 결론은 R이 되겠죠. 짠 이렇게. 그래서 제목이 왜 나머지 정리냐면 1차식으로 나눌 때 그 나누는 식을 0으로 하는 값을 대입만 하면 그대로 나머지니까 직접 나누기 안 해도 돼요 라는 의미야. 알겠지? 언제? 1차식으로 나눌 때. 두 번째도 그러면 봐보자. fx 다항식을 ax 더하기 b로 나눴어요. 그리고 몫이 있겠죠. 몫은 뭐 qx라고 한번 더 쓸게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해석합니다. 나누는 식이 ax 플러스 b 1차예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상수니까 r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관심은 나머지 r에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몫에 곱해진 즉 나누는 식 ax 플러스 b가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항하고 a로 나누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양변에 x자리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한다. 우리가 할 행동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x자리에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으면 이제 생략할게요. ax 플러스 b는 0이 될 거니까 몫이 뭐가 곱해져도 0이고 남은 건 나머지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다항식에다가 나누는 식에 0이 되는 x값을 대입한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알겠죠? 식 세우기 후에 뭘 할지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남은 얘기 할게요. 자 아래쪽으로 인수 정리 요거는 최근에 했던 거죠. 우리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인수분해의 첫 단계가 인수 찾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된 것들 중에 뭐 하나하나 곱하기로 연결된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인수라고 하고 곱하기로 연결된 거 모두 인수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인수 찾는 방법에 대해서만 적고 넘어갈게요. 인수 찾기 첫 단계가 주어진 다항식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결과가 0이 되면 그것은 1차식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연결될 거니까 그 인수는 어떻게 찾을 건데 알파라고 할게요. 넣었을 때 0이 되는 알파를 찾는데 이 녀석은요. 부호는 처음부터 결정을 못하니까 양수 또는 음수 중에서 결정하면 되겠고요. 어떤 값으로 집어넣어 볼 건데 그 알파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분모부터 적어볼게요. 분모는 3차식이든 4차식이든 최고 차항의 개수를 쳐다봐요. 보통은 이제 1인 경우가 많은데 3인 경우도 있을 거고 5인 경우도 있을 거고 뭐 10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그거 개수가 있을 텐데 그것의 약수들을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약수들을
그럼 예를 들어서 최고창의 개수가 3이야. 그러면 약수가 뭐가 있니? 1, 3 있죠. 그럼 분모에다가 1도 넣어보는 거고 3도 넣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뭘로 구성하냐면 제일 끝에 있는 상수항을 쳐다봐요. 그래서 상수항의 약수들을 올려놔 보는 거예요. 상수항의 약수들을. 그래서 좀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볼게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라는 2차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 인수분해 공식 아니까 2 곱하기 1 해가지고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인수 찾기를 먼저 해보는 거야. 즉 x자리에 적당한 값 넣어가지고 0을 만들어 볼 거거든. 그래서 똑같이 가볼게요. 알파라는 인수를 찾아보고 싶은데 후보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양수 또는 음수일 거고, 분모는 최고창, 지금 2차니까 그것의 개수가 1입니다. 그러면 1의 약수는 1밖에 없죠. 그 다음에 상수항을 쳐다보자고 했는데 상수항이 2니까 1 아니면 2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결론은 넣었을 때 0이 되는 후보들이 플러스 1,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 4개 중에 하나를 넣어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맞지? 요렇게 인수 찾아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얼마 넣으면 0이 나와요? 은솔아, 얼마 넣으면 0이 나오니?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3 더하기 2는 0이니까 인수 정리에 따라 주어진 2차식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거죠. 최근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시작이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래서 인수는 0이 되는 x값은 어떻게 찾느냐, 요거를 좀 잘 챙겨 놓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아래쪽에 최근까지 썼던 조립제법 얘기를 잠깐만 봅시다. 요거를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거까지 챙겨볼게요. 일단 여기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그래서 조립제법은 나눗셈을 할 때 특히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들만 이용해서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럼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3차식을 1차식 x 플러스 3으로 나눕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개수들을 쭈르르르 나열하고 나누는 식을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3을 왼쪽에다가 써가지고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이렇게 되는 거죠. 진솔아, 요거는 충분히 알지? 요번 시험에도 썼지? 오케이. 그러면 소연아 괜찮니?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자, 요거 한번 질문해볼까? 조립제법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경아, 조립제법 쓸 때 주의할 부분이 있어. 뭘까요? 뭐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이런 거 말고. 그동안 막 썼어?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 은솔, 조립제법 쓸 때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어? 그동안 문제 풀면서? 못 느꼈는데.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못 느꼈어? 아직은? 아직은? 봄이나, 너는 내가 알려줘서 알아야 되는데. 그거요. 분모. 어? 분모? 아니 분수. 오, 얼추 기억은 하고 있나 보네. 좋아. 건? 조립제법 쓸 때 뭐 이상한 거 없었어? 네. 오케이. 없었으면 문제인데. 소연아, 그 다음 진솔이야. 없었어? 아, 다 잘 풀렸어? 오케이. 진솔이는? 모르겠어? 아, 뭐 아냐 모르냐를 내가 따지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럼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똑같은 3차 다항식을 나누는데 3x 더하기 9라는 얘도 1차식이잖아요. 그죠? 으로 나누기를 해봅시다. 1차식이니까 조립제법 쓸 수 있잖아. 그쵸? 조립제법 쓸 수 있잖아. 그러면
4, 7, 마 12, 3 쓰겠죠? 조립제법 쓸 거니까. 그 다음에 왼쪽에 뭐 쓸 거야? 거나 숫자 얼마 적을 거야? 마이너스 3 적을 거지. 왜? 조립제법의 방식이니까. 맞죠? 그러면 3x 플러스 9를 0으로 하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겠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이 작업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작업은 이미 얘가 해놨잖아. 쌤은 안 할 거야. 똑같으니까. 똑같아. 근데 이상하지 않아? 얘는 x 더하기 3으로 나누면 몫이 4x제곱 빼기 5x 더하기 3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라고 했는데 얘는 정확히 x 플러스 3으로 나눈 게 아니라 3x 플러스 9로 나눴잖아. 다른 걸로 나눴단 말이야. 근데 방식이 똑같아. 진솔아, 이런 경험 있지 않아? 있었지. 그러면 우리가 조립제법을 하고 나서 몫이 여기 있는 4 마이너스 5 3을 보고 몫이 4x제곱 빼기 5x 더하기 3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하면 되겠니? 그치? 나누는 식이 다른데 뭔가는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똑같으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적어 드릴게요.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 지금처럼 나누는 식이 1차인데 나누는 식의 1차 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주의하자고요. 아마 이런 거 들어봤을걸? 계산해봤을걸? 1이 아닌 경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식으로 나누기를 하면 다 무시하고 x 더하기 3으로 나누기로 간주합니다. 알겠죠? 조립제법을 쓰는 순간 1차의 개수는 1인 거야. 오케이? 어서 와. 그래서 식을 세우는데요. 자, 3차식 fx라고 그냥 퉁쳐놓을게요. 식을 세우는데 처음부터 나누는 식이 3x 플러스 9였으니까 이거를 갖다 박는 게 아니라 조립제법을 쓰는 순간 나는 1차항의 개수가 1인 걸로 갖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 더하기 3이 나누는 식인 거고 몫은 조금 전에 봤던 4x제곱 빼기 5x 더하기 2로 써야 한다는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6으로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3x 더하기 9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였지만 조립제법을 쓰는 순간 x 플러스 3으로 나눈 걸로 봐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주의할 부분이야. 그러면 3x 플러스 9로 못 나눠요? 그게 아니라 식을 세우고 난 다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3배 하냐 마냐의 차이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3x 더하기 9로 나누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기다가 3을 곱해준 거죠. 그러면 모양은 바뀔지언정 값이 바뀌면 안 되니까 3분의 1을 해주면 날라가게 되고 4x제곱 빼기 5x 더하기 2 그리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모양만 바꿔놓으면 되죠. 해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얘가 나누는 식으로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3분의 1을 곱한 이만큼이 몫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얘가 나머지야 라고 하면 옳은 해석입니다. 진솔아 이해되니 요거? 건아 이해되니? 나중에는 여러분들 기억에 최소한 조립제법은 뭔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요 정도는 남아 있어야 돼. 보민아 너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지? 좋아요. 분수 처리하는 거였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준원이는 선생님이 영상 올려줄 테니까 집에 가서 요거 봐. 알았지? 앞부분. 자,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여기는 뼈대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익숙하게 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2차 방정식은 워낙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항분의 1차항의 개수, 두 근의 곱은 최고차항분의 상수항,
그런데 두근의 차 이거를 외워서 할 거냐? 자, 이 스토리 같은 문제 좀 중고난도 문제집에 가면 요거에 대한 설명도 디테일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 주로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외울 것도 많은데 여기까지 어떻게 외워, 그지? 그래서 도출하는 방법만 오른쪽에 한번 적어볼게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두근의 차이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들고 있잖아, 그지? 그럼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가면 좋겠죠? 이거 제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변형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었으니까 그거 제곱해가지고 좌변이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니까 여기는 우변이 플러스 2배의 알파 베타라서 마이너스 4배의 알파 베타를 해주면 같게 되겠죠. 변형했습니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집어넣고 빼기 4배의 두근의 곱은 a분의 c였으니까 집어넣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 앞에 거는 제곱하면 a제곱분의 b제곱 빼기 통분할게요. 얘는 a제곱분의 4a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통분을 해놨으니까 한꺼번에 표현해보면 a제곱분의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시작과 끝을 보자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지금 두 근의 차이를 보려고 제곱을 해봤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곱근을 구하면 되니까 알파 빼기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루트 한꺼번에 씌울게요. 루트 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를 벗겨 나올 수 있는 게 분모가 보인다, 그죠? 그런데 조심할 거는 루트 안의 제곱은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를 때는 그냥 루트랑 제곱이랑 버리지 마시고 부호 결정은 나중으로 미루면서 절대값 처리. 절대값 개념할 때 했었죠. 분자는 못 나오니까 그대로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밀어 넣읍시다. 그래서 결론은 두 근의 차이를 구하면 플러스에 주어진 값이거나 마이너스에 주어진 값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왼쪽으로 잠깐 올게요. 3번에 두 근의 차에서 요 차라는 녀석은요, 요거는 메모해두면 좋겠다. 차라는 건 간격을 얘기해요. 간격, 너비. 그래서 얘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0 이상인 값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 얘기를 왼쪽에 잠깐 적어보면 봐봐. 우리가 숫자 계산할 때 5 빼기 3 하면 2라는 거 뭐 당연히 알죠. 3 빼기 5는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잖아, 그지? 요거는 숫자 계산이 그렇다는 얘기고 5와 3의 차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의미가 5 빼기 3, 3 빼기 5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5와 3의 간격이 얼만데 그 간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항상 이 녀석 차를 물어볼 때는 차이라는 거는 간격을 물어보는 거니까 양수로 나와야 돼. 뭐 0이 될 수도 있지만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항상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서 양수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5와 3의 차이는 5 빼기 3 또는 3 빼기 5를 하더라도 절대값 처리를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럼 돌아가서 3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두 근의 차, 간격을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절대값을 처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크게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떼버리고 부호를 결정하는 녀석은 결국은 분모에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자, 3번의 공식은 봄이나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야, 안 외운다. 알겠죠? 외워서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이딴 걸 외워, 그지? 외우지 마시고 이거를 외우란 얘기는 아니고 과정을 외우란 얘기는 아니고 곱셈 공식 변형을 해서 도출할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합시다. 알겠죠? 어려워? 은솔 어렵니? 다행이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가보면 뭐 그동안 우리 했던 거니까 짚고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봐봐요.
두 수를 근으로 한다. 첫 번째,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제곱의 개수가 1인. 여기는 밑줄 칠게요. 제곱의 개수가 1인.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는 2차 방정식을 보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따졌다면 이제 거꾸로 두 근이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구조를 잘 보세요. 1차의 개수에 두 근의 합이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를 처리하면 상수항의 두 근의 곱을 처리하면 이게 곧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야. 거꾸로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최고창 제곱의 개수가 a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최고창의 개수를 1로 만든 것에 a로 바꿔주면 되니까 최고창의 개수 a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a를 곱한다. 뭐 이런 구조입니다. 하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아래쪽 쭉 내려가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칠게요. 켤레근. 은솔아, 켤레근이 뭐였어? 부호 다른 거. 부호 다른 거. 뭐 앞에. 오케이. 맞아요. 앞에 부호가 다른 거, 그지? 좋은 설명이었어요. 자, 켤레근을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중간고사 범위에서 나왔던 복소수 범위 수체계를 잠깐만 적을게요. 잘 봐봐. 이건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컴플렉스 넘버.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체계 끝이에요. 복소수는 한번 물어보자. 누구랑 누구랑 구성되어 있습니까? 무경? 실수와 좋아요. 실수와 허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수와 허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허수는 이제 끝났죠, 그죠? 허수는 보통 이제 i가 들어있는 거 이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고요. 봄이나 실수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리수 또 무리수. 좋아요. 무리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건 뭐 잘 대답 못해도 괜찮습니다. 건 유리수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문제 푸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그죠? 은솔아 뭐 알아? 네. 그래? 그럼 내가 할 거야. 자,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수라 함은 분수꼴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1이 되어서 생략할 수 있는 녀석,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수 아닌 유리수는 뭐겠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2분의 3 같이 분모가 이제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1이 안 돼서 분수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애들 얘기합니다. 소연아, 정수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0. 좋아요. 또 뭐라고? 양의 정수, 그거를 우리가 자연수라고 하죠. 그리고 자연수에 마이너스 부호 붙인 음의 정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꼬맹이 때부터 지금까지 배운 숫자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열심히 이제 끝까지 갔는데 쌤이 사실은 요 뒤쪽은 지금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켤레근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왜? 켤레근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떤 문제에 개수가 지금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전부 해당돼요. 개수가 실수라고 정의를 해줬어요. 뭐 A, B, C, D 이렇게 등장하는 개수들이 실수인데 한 근이 허근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 허근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P 더하기 QI. 그럼 잘 봐봐. 개수가 실수예요는 실수 범위는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방정식 2차든 3차든 4차든 다 그 방정식의 근이 허근은 허수 범위에 들어있죠. 허근은 허수 범위에 들어있죠. 이 구조 괜찮니? 그러니까 개수와 근의 위치가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쵸?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근은 반드시 켤레근을 가져야 돼. 알겠죠? 쌤이 요 얘기 한 적 있지? 구경아. 오케이. 켤레근 뭘 가져야 돼요? 요거 켤레근 뭐야? P 그렇지 마이너스 Q I 이렇게 되겠죠.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는 게 켤레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개수가 유리수예요. 이렇게 어떤 문제에서 주어지고 시작을 해. 그런데 한 근이 무리수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P 더하기 Q 루트 M 이렇게 무리수야. 루트 M이 안 없어져. 그럼 또 봐봐. 개수 얘기와 근의 얘기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아까 우리 수책에 분류한 데서 유리수, 개수가 유리수, 그 다음에 근이 무리수죠. 무리수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실수 안에서 대등한 관계에 있는 요 녀석들의 위치야. 그러면 얘도 켤레근 근을 갖는다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죠? 소연아, P 플러스 Q 루트 M의 켤레근은? 그렇지. P 마이너스 Q 루트 M 이렇게 하면 근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켤레근이다라고 보너스로 하나씩 얻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최종 골은 뭐냐면 이번에 중간고사 볼 때도 봤겠지만 어떤 방정식을 쭉 푸는데 근을 하나 툭 던져줘. 근데 그게 허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허수가 딱 등장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부터 찾아보냐면 개수들이 실수여야 하는데 그래서 개수들을 설명하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그 문제 끝에 A, B는 실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죠? 은솔 알겠니? 네. 넘어갑니다. 켤레근 얘기였어요. 자, 드디어 이제 2차 함수로 왔습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또 흘러가 볼게요. 첫 번째, 제목처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식을 먼저 보고 이렇게 해석해 나간다라는 걸 정리해 볼게요. 1번 봐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여기서 밑줄 칠게요. x축이라는 녀석은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가 항상 0인 거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교점을 찾으세요. 교점을 찾으세요. 이거는 2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3차 함수, 4차 함수 나중에 뭐 직선 다 통용되는 내용이야. 교점은 같다고 놓는다. 왜냐하면 만나고 있으니까. 교점이 등장한다. 교점 찾아라. 만나는 곳 찾는다. 같다고 놓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봐봐.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니까 옆에다가 적어보면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x축의 방정식 y는 0이 같다라고 놓는 거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뭐가 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되는 거야. 이런 내용이었고 그림으로 따져보면 자, 최고차의 개수가 a 양수라고 가정해볼게요. 여기는 가정해줬나? 안 해줬는데 아래로 볼록하려면 a가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만나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짠. 다시 2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 a가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한데 y는 0 x축이랑 지금 상황에 두 군데서 만나요. 즉 교점 해석하는 건 위에 정리한 2차 방정식의 x값 근을 찾는 거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는 x값이 나왔으면 여기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이렇게 방정식으로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교점 찾기는 같다라고 놓으면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고 그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게 다시 그래프로 오면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점 찾아라 보면 항상 같다고 놓는 거 요거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 내용은 좀 흘러가 보겠습니다. 쭈쭈쭈 내려갈게요. 자, 여기 표 이런 건 선생님이 절대 외워서 푸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죠? 어떻게 할 건지만 해석만 잘 해놓으면 돼. 봐봐.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아까 x축은 y는 0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점 찾기를 먼저 하면 2차 방정식이 세워지겠죠. 같다라고 놓을 거니까.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지난 시간에 판별식 정리했잖아요.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다 적어놓자. x축, y축은 요거 x축, y축은 이거 전부 실수축들이에요. 가로든 세로든 실수축들이니까 좌표 평면상에 표현할 수 있는 값들은 다 실수만 표현할 수 있어요. 맞죠? 여기 호수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실수만 표현하는 요 좌표 평면에서는 허근이라는 걸 표현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2차 방정식에서 만약에 허근이 등장했어요. 이거 좌표 평면상의 표현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허근 표현 잠깐 볼게요. 짠!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곳이 있으면 실근 표현이 되는 거잖아. 다시 얘기해보면 허근을 가지고 있으면 만나는 곳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 자,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을 먼저 해석할 때는 같다고 놓는다. 같다고 놓으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2차 방정식은 크게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으로 구분이 된다. 그거는 뭘 보고? 판별식을 보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첫 번째 칸.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이거를 그래프로 해석하면 몇 군데서 만난다? 두 군데서,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난다.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면서 두 군데서 만날 거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면서 두 군데서 만날 거고. 알겠죠? 이거를 생으로 표를 다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 2차 방정식의 판별식과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것의 관계로 해석을 계속해 나갑니다. 짠, 다시 갈게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이야. 그럼 만나는 곳이 몇 군데겠니? 무경아. 한 군데겠지. 중근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거든. 2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 라고 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해석했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이니까 허근은 좌표 평면상에 표시를 못합니다. 즉 교점이 없어야 돼. 붕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x축 위로 올라가든지 x축 밑으로 내려가든지 교점이 없어야 돼.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시면 되겠다. 넘어갈게요. 다음 장 조금 더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조금 전에는 2차 함수와 x축 y는 0이라는 걸 교점 찾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x축도 직선이지만 일반적인 직선 y는 mx 플러스 n 요거 직선의 방정식이죠. 여기도 동그라미 칠게요. 교점 아까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같다 요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y는 a, b, c, m, n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른쪽에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적어 드릴게요. 요건 적어 놔봐.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랑 직선 y는 x 더하기 1 두 녀석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각각 해석을 해볼게요. 좌변에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1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리고 사실 인수분해도 되죠. x 더하기 1 x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조금 전에 해석했던 거 먼저 해볼게요. 얘가 2차 함수가 x축이랑 준원아 몇 군데서 만나니? 어디에서 만나니? 랑? 그렇지. x축이랑 만난다라는 거는 x축과의 교점 y는 0과 같다 이렇게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이면서 는 0을 만족시키는 x값이 작은 값 마이너스 3, 큰 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해석 괜찮죠?
두 번째, 직선 1차 함수. 요거는 지난 시간에 그렸던 거 한 번만 더. 기울기 얼마? 1. y절편 얼마? 1. 그래서 0,1을 지나면서 기울기 일자리 적당히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각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난다면 어떤 상황으로 만나고 어떻게 해석할 건지 알겠죠? 자, 그러면 교점 찾기 해볼게요. 은솔아, 교점 찾기 어떻게 한다 그랬니? 뭐 의미야? 뭐라고? 같아요. 같다고 논다. 그렇지. 그래서 식이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과 같아요. x 더하기 1이랑 사실 연립 개념입니다. 그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볼 건데 좌변으로 이항 먼저 해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됐네요. 그렇다면 요거는 뭐라고 하면 돼? x 더하기 1,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돼서 는 0이니까 조금 전에 하던 얘기로 여기에 해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죠. 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2차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1차 함수는 소연아 몇 군데서 만나? 두 군데서 만나. 그것에 뭘 찾아 놓은 거야? x좌표를 찾아 놓은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오른쪽 위로 직선이 기울기가 양수니까 올라가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던 거고, 두 군데서 만나는 걸 방정식의 근의 개수로 해석할 수 있었던 거고, 왼쪽에 있는 게 더 작은 값이니까 왼쪽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 오른쪽 교점의 x좌표가 1,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런 위치 관계더라. 자, 그런데 우리 계산 과정 중에 좌변으로 정리했더니 이런 식이 방정식이 만들어졌었잖아요. 얘도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왼쪽에 있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오른쪽에 0은 y는 0이니까 x축이야, 그지? 그러면 빨간색 줄만 새롭게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 얘가 x축이고 아래로 볼록한데 교점 두 개고 왼쪽이 마이너스 2, 오른쪽이 마이너스 1 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뭐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그려놓은 요 녀석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위치 형태입니다. 그런데 방정식을 풀이를 진행을 하면서 나왔던 요 해석 또한 틀린 해석 아니야, 그치? 이거는 나중 얘기지만 영역 있죠. 여기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 있지? 여기 넓이를 S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요건 나중 얘기야. 요쪽 영역 있죠? X축과 2차 함수로 둘러싸인 영역 또 넓이를 구해보면 S야. 요거는 2학년 때 합니다. 알겠죠? 나중에 할 거라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전체 다시 정리하면 지금은 2차 함수와 X축,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 찾기를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2차 함수와 2차 함수 교점 찾기도 하고요, 2차 함수, 3차 함수도 하고요, 여러 개 교점 찾기 합니다. 그러면 교점을 찾아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 맨 첫 번째로 할 게 뭐다? 두 식이 같다고 놓는 방정식 세우기입니다. 알겠죠? 같다고 놓고 X좌표를 찾는 것, 이렇게 흘러가면 되겠다. 넘어갈게요. 자, 왼쪽으로 잠깐만 다시 넘어와 볼게요. 그래서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 찾는 건 첫 번째로 같다고 놓는다. 같다고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방금 했던 것처럼 한쪽으로 몰아넣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럼 얘가 판별식에 따라 실근의 개수가 정해지고 그게 교점의 개수라고 했잖아, 그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면 교점도 두 개인 거고, 실근이 중근, 실근이 하나면 교점이 하나인 거, 그때는 뭐다?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허근이에요.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허근이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 였습니다. 되나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제 개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크게 보면 최대 최소 구하는 요런 영역인데, 최대 최소 구하면 또 복잡해. 이거 아니라 최대 최소 든, 아까 2차 함수가 등장하면 항상 그래프 그리기를 합니다. 알겠죠? 2차 함수는
그래프 그리기를 꼭 하십시오. 나중에 이차함수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그렇게 지적을 할 거야. 함수 왜 안 그렸어? 그렸으면 아주 잘 그렸어. 이렇게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으면 그래프부터 그려놓고 보세요. 알겠지? 엄청 풀이에 도움이 되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 작업을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차함수니까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꼭지점 찾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최고창의 계수를 통해서 모양을 잡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워낙에 많이 하던 거니까 꼭지점 찾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날 이차함수가 항상 표준형으로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형으로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개한 형태로 이차함수가 등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는 꼭지점의 x좌표인 축을 찾는 걸 위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제곱의 개수 부호를 보고 모양을 먼저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형으로 굳이 고치지 않고 여기 축의 방정식을 구해서 접히는 부분 꼭지점 x좌표를 미리 찾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풀기를 시작합니다. 볼게요. 자, 첫 번째 표준형으로 고치면 요거는 잘 봐봐. 요거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 요렇게 적어 놓으면 꼭지점을 잘 찾더라고. 무경아 몇 컴마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꼭지점이 P, Q 이렇게 잘 찾거든. 그럼 선생님 살짝 바꿔볼게. 진솔아 준비됐니? 긴장하지 마. 괜찮아. y는 ax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됐어요. 꼭지점은 틀려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고 맞추면 좋고. 모르겠어. 오케이. 준아. q x 좌표는 뭐 y 좌표는 뭐 컴마 뭐 이렇게 나와야지. 오케이. 꼭지점이 없을 순 없어요. 무조건 있는데 소영? 보통 이런 반응이야. 뭐냐면 요거는 이게 몰라. 너희들 중학교 때 나한테 안 배웠지? 그래서 그런 걸로 치자. 뭐냐면 요 모양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P니까 꼭지점 P, X좌표 P 그리고 요거는 Y좌표 Q 이렇게 외우고 있었을 거 같잖아. 근데 왜 그런지의 배경은 이제 까먹었겠지. 배운 지 오래됐으니까. 그치? 봐봐. 다시 설명해 볼게요. 표준형에서 꼭지점을 찾을 때는 두 군데를 보는데 첫 번째가 제곱이 적용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어디야? 요만큼이거든? A는 제곱이 적용되는 데가 아니지. 제곱이 적용되는 데는 여기야.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돼요. 얼마? 은솔아 얼마? P. 그럼 얘가 0이 되면 이거 다 날라가죠. 그때 남은 y는 얼마? 이렇게 꼭지점을 찾는 거예요. 제곱의 알맹이가 0 되는 값 찾고 그때 뒤에 붙어있는 게 사실은 y값이니까 적용해보자. 봄이나? 제곱이 적용되는 데가 여기지. x 얼마? y 얼마? 요렇게. 아무리 복잡해도 제곱이 적용되는 데가 0이 되는 x값 0. 그럼 다 날라갈 거니까 남은 y값 꼭지점의 y좌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단순한데 많이들 놓쳐요. 쌤이 물어볼 때마다 이걸 대답을 못해. 대부분 모양은 더 단순한데. 은솔 알겠니? 네. 알고 있었니? 네. 꼭지점은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표준형에서. 자, 그러면 돌아가서 첫 번째, 여기서 얘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걸 표준형으로 고치는 연습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쌤이 축 찾자 요거까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a는 0이 아니겠죠, 이차함수니까. 에서 지난번에 완전 제곱 형태로 고치자라는 연습을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차까지만 묶어주고 상수항은 나중에 보정해주기로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A를 묶어내서 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듭니다. 그러면 A로 묶어냈으니까
1창의 개수는 a분의 b가 되겠죠. 이렇게 상수항은 나중에 할 거예요. c 그냥 더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볼 건데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 놨으니까 완전 제곱으로 고칠 때 어떻게? 1차항 개수 절반을 갖다 쓰자 그랬어요. 그러면 나누기 2를 하면 되니까 a는 곱해 놓고 x 더하기 1차 개수 절반, 그러면 2로 나누었으니까 2a분의 b, 그것의 전체 제곱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 보정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봐봐. 제곱을 전개하면 첫 번째 x제곱 여기 있어요. 곱한 것의 2배야. 곱하면 2a분의 bx인데 2배를 하면 2가 약분이 되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까지는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면 남은 게 상수항을 제곱할 거거든. 상수항 제곱하면 밑에다 잠깐 메모할게요.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맨 앞에 a를 꺼내놨으니까 이렇게 전개까지 될 거거든. 그러면 분모 a가 하나가 약분될 거니까 4a분의 b제곱이 난데없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빼요. 4a분의 b제곱을 해주면 위에 a 곱하기 녹색 부분까지 모양만 바꾼 거야. 그러고 나서 상수 c를 더해주면 되겠죠. 괜찮죠?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은솔이 이해했는지 볼까?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 분의 b, 그리고 y좌표는 이만큼이 전부겠죠. 예, 요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요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1번에 대한 얘기,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꼭지점과 모양을 잡자 요 얘기였는데, 이제 일반형에서 바로 축을 해석합니다. 알겠죠? 다시 돌아갈게요. 일반형이 요렇게 있었으면 표준형으로 물론 고쳐가지고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정보들만 얻어내면 되니까 바로 옵니다. 요렇게 축의 방정식을 바로 찾아보자. x는, 근데 이차 함수에서 축의 방정식은 곧 누구였어요? 꼭지점의 x좌표였지. 그래서 방금 구해놓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는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반형에서 잘 봐봐. 생으로 막 외우지 말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제곱의 개수가 a, 1차의 개수가 b, 상수항이 c일 때 꼭지점의 x좌표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a, b로 외우지 마시고 a는 제곱의 개수, b는 1차의 개수, 이렇게 위치로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열심히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아도 최고차의 개수가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데 그때의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이렇게 웬만큼 구체적인 이차 함수를 그릴 수 있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야. 그러면 위로 볼록하게 모양을 잡아주고 축의 위치를 잡아놓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왼쪽에서 최대 최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체 범위에서 본다 그러면 여기가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없겠죠. 위쪽으로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여기가 최대값이고 아래쪽으로는 계속 내려가니까 최소값은 없겠죠. 이렇게 해석을 바로 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축의 위치, 축의 방정식을 잡은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찾을 때야. 요거 잠깐 볼게요. 아래쪽에 그래프 3개 그려봐. 아래로 볼록한 거 3개 그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축의 위치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표현됐던 거. 그래서 최대 최소를 찾는다라고 하면, 또는 뭐 2차 함수 그래프를 해석한다라고 하면 항상 그래프를 그려놓고 축까지 찾아 놓으면, 첫 번째 범위를 표현해봤더니 축의 위치에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범위가 꼭지점을 벗어나 있어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범위에서 가장 높게 있는 부분이 여기죠. 이것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제일 밑에 있는 이 녀석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범위를 표현해야 눈으로 제일 높이, 제일 낮게 이게 잘 보인다는 얘기야. 알겠지? 왜? 너가 알고 있던 거랑 똑같니? 2차 함수 다룰 때 범위의 끝과 끝을 그냥 대입해서 최대 최소로 잡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거 좀 유념하라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두 번째는 축에서부터 왼쪽이 조금 더 많이 떨어져 있고 오른쪽이 조금 덜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꼭지점의 x좌표를 포함하고 있어요, 범위가. 그래서 최대 최소 찾을 때 축에서 몇 칸 떨어져 있니 요거를 주의해서 표시를 하면 바로 보이죠. 우리는 범위가 이렇게 볼 거니까 이때 가장 높이 있는 건 여기 함수값이 최대값이고, 이때 최소값은 어디 있어요? 오른쪽 끝이 아니라 꼭지점에서 있는 거지. 그림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림으로 갈게요. 세 번째 그림은 축에서 이번에는 왼쪽이 조금 떨어져 있고 오른쪽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축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을 볼 건데 이때 최대값은 이제 오른쪽 끝이 될 거고 최소값은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야.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축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요거를 보자라는 얘기였어. 알겠죠? 자,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2차 함수 다룰 때 다시 한번 필요하면 얘기하도록 하고요. 2차 함수는 자, 축의 방정식 찾는 거, 그 다음에 모양 잡는 거 요거 유념해서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